저희가 공부하고 놀이라고 하면 이제 전혀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우리 뇌는 공부를 할 때나 놀이를 할 때나 계속 학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공부할 때랑 놀이할 때 우리 뇌는 어떻게 학습을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같이 생각해보고 싶은 건 공부하는 뇌, 놀이하는 뇌가 되겠고요. 저희가 공부하는 뇌는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그래서 먼저 놀이하는 뇌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놀이라고 하면 이제 굉장히 광범위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좀 정리하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 중에 한 분이 20세기 중반에 로제 까요아라는 사회학자가 이제 인간의 놀이를 이제 크게 의지가 얼마나 있느냐, 그리고 규칙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4종류로 놀이를 나눴었어요. 인간의 놀이를. 그랬더니 규칙도 있고 굉장히 의지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경쟁 놀이가 있고, 규칙은 없지만 그래도 의지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모방 놀이가 있고, 규칙은 있지만 약간 수동적으로 그냥 즐길 수 있는 우연 놀이라는 게 있고, 이제 규칙도 없고 별로 이렇게 그냥 내 몸을 맡겨도 즐겁게 놀 수 있는 현기증 놀이,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나눴어요. 근데 저희들 실제로 이제 즐기는 게임들을 보면 이게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보드 게임이었는데 여기에 보면 크게 3가지 요소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게 이제 주사위 던지면서 이제 누가 더 호텔이랑 땅을 많이 사가지고 돈을 많이 버느냐의 게임이기 때문에 이제 경쟁 놀이가 있고 규칙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또 히트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제 생각에는 이 당시만 해도 해외여행을 잘 못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도쿄에서 호텔을 짓고 뉴욕에서 빌딩을 사고 아테네 가서 뭘 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하나의 모방놀이 같은, 그래서 내가 뭔가 해외여행도 다니면서 뭔가 부동산 업에 종사하는 사람처럼 이제 약간 그런 판타지를 또 자극하는 면들도 있었고, 또 하나는 이게 결국은 주사위를 던지면서 하고 또 황금 열쇠라는 카드에 따라서 완전히 꽝이 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행운의 열쇠를 얻을 수 있는 상황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연놀이인 거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즐기는 놀이는 대부분 이런 요소들이 이제 굉장히 복합적으로 있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카드 놀이만 해도 그렇죠. 저희가 이제 카드를 치면 카드는 이제 주로 상대방이 있으니까 이제 서로 해가지고 누가 돈을 더 많이 따나 어떤 경쟁이 되겠고, 규칙도 분명히 있지만 실력만 따르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나한테 어떤 카드가 올지 내가 미리 알기는 어렵거든요. 물론 이제 판에 깔린 카드들을 보면 대략적으로는 알 수 있지만 100% 내 실력만으로는 승부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우연적인 요소가 이제 분명히 섞여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게임과 관련된 얘기를 할 때는 그 게임이 가지고 있는 복합적인 요소들이 뭔지를 이제 먼저 알아야 되겠고, 그 게임을 즐기는 사람이 과연 그 요소 중에서 어느 거에 지금 몰입해 있는지를 알아야 이 게임이 이 사람한테 어떤 영향을 주고 있고 이 사람이 이 게임을 왜 즐기고 있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더 중요해진 이유가 온라인 게임들 또 스마트폰 게임들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다양한 게임들이 나왔고, 얼핏 보기에는 그냥 PC 화면에서 하는, 또 똑같이 스마트폰에서 하는 게임 같이 보이지만 사람마다 또 게임마다 그것을 하는 이유, 또 그 요소들이 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퀀틱 파운드리라는 회사에서 이러한 게임의 어떤 동기들을 부여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매년 약간씩 자기네들도 이거를 좀 업그레이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크게 이제 6가지 종류의 동기에 의해서 우리는 게임을 하고 있고, 이 게임들의 동기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제 분석하고 있어서 저도 궁금하죠.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왜 게임을 하고 있는 건가? 그래서 저는 이제 스타크래프트 세대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테란 유저예요. 저는 제가 왜 게임을 하는지 그 설문지를 쫙 입력했더니 너는 게임을 이렇게 한다라고 딱 나온 거가, 저는 마스터리의 욕구가 가장 컸어요. 그게 무려 72%고, 그 다음이 이제 액션라는 거가 39%, 소셜이 38%였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봐도 제 특징을 조금 반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타크래프트가 꼭 그런 건 아닌데, 이게 이제 결국 빌드 싸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물을 어떤 순서에 따라 짓느냐에 따라서 내가 쓸 수 있는 무기들이 달라지는데, 이거가 잘 익혀야 내가 상대방한테 대응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잘 모르면
100점 100패예요. 일단 한 가지 빌드에 밀리면.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새로운 빌드를 마스터해서 나의 뇌와 손가락이 2분 30초 안에 어떤 거를 지울 수 있어야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 빌드를 얼마나 능숙하게 숙련을 해서 그 시간 내에 클릭해서 지울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인 거죠. 그러면서 저는 계속해서 뭔가 새로운 빌드를 짓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거지, 상대방을 이기고 이런 거는 그 다음 문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똑같은 스타크래프트를 했을 때도 이제 이런 특징이 있는 사람인 거고,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근데 이 회사에서는 이제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이 수만 명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다 설문에 응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봤더니 자기네들이 봤을 때 온라인 게임은 이렇게 크게 세 종류가 있는 것 같다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X측은 그 게임에 참여하는 상대방한테 관심을 갖느냐, 아니면 그 게임 자체의 세계관 내지는 환경에 관심이 있느냐가 이제 X측인 거고, 이게 머리를 많이 쓰는 게임이냐 아니면은 어떤 피지컬 운동, 클릭스라든지 운동에 많이 하느냐를 했을 때 이제 마스터리 어치브먼트에 해당되는 게임들이 있고, 액션 소셜에 해당되는 게임들이 있고, 그 다음에 immersion creativity에 해당되는 게임들이 좀 나뉘어져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전에 배웠던 거랑 잘 생각을 해보면 X측, Y측이 좀 다르지만 좀 비슷한 어떤 양상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 이 세상의 게임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학부모님들이 좋아하시는 게임과 학부모님들이 싫어하는 게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학부모님들은 이왕 자기 애가 게임을 한다면 이런 경쟁놀이, 스포츠라든지 아니면 이쪽으로 치면 마스터리 어치브먼트 같은 게임을 열심히 하기를 원하죠. 우리들은 또 특히 우리 청소년 때는 주로 무슨 게임을 많이 하겠어요? 현기증 놀이, 우연놀이, 아니면 이걸로 치면 액션 소셜 게임을 더 많이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나이가 들면 또 조금씩 변해요. 근데 청소년기 때는 압도적으로 무슨 게임을 하려고 하면 대부분은 이 액션 소셜에 많이 치우치고 있고, 이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끼리의 어떤 약간의 갈등이 될 수가 있는데, 이제 이 표만 봐도 왜 청소년들이 우연놀이나 현기증 놀이를 더 좋아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1번은 그거죠. 인지적인 의지가 별로 필요 없는 거예요. 경쟁놀이나 모방놀이를 하려고 그러면 내가 적극적으로 거기에서 뭔가 머리를 써야 되는데, 나는 이미 지금 학원에서 내 머리 다 썼는데 게임하면서까지 머리 쓰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뇌과학적으로 보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어떠한 놀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뇌는 학습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우연놀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뇌는 학습을 하고 있어요. 학습을 계속 하고 있고, 그 학습이 지루한 학습이 되지 않도록 뇌에서는 나름대로 내가 중간중간에 계속 호기심을 가질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어요. 그래서 더더욱 어떻게 보면 그런 놀이들에 저희가 더 빠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시간 제일 먼저 좀 같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왜 우리들은 그렇게 우연적인 현기증적인 액션 소셜 놀이를 더 좋아할까? 특히 중고등학생 때. 왜 계속해서 반복하게 될까라고 했을 때 이거는 100%는 아니지만 도파민 회로의 특성하고 이제 상당 부분 연관이 있다라는 거죠. 저희가 월화수목금토일이 여러 요일이 있는데 어느 요일이 제일 기분이 설레이신가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은 금요일 날이 제일 좋다고 해요. 금요일 아침이. 그러면 잘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리워드는 토요일 아침이거든요. 왜냐면 토요일 아침에 출근할 필요가 없고 학교 갈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리워드가 있는 토요일 아침보다는 금요일 아침이 더 설레이거든요. 그거는 왜냐하면 토요일 아침이 올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금요일 날 밤이 올 거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것처럼 우리 뇌는 리워드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리워드가 오는 것이 예측하는 어떤 큐를 만나면 거의 리워드가 올 때만큼이나 액티베이션이 되면서 일종의 쾌감을 느끼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쥐 실험을 통해서도 많이 이제 설명이 됐던 건데요. 쥐가 이렇게 놀다가 갑자기 치즈가 떨어지면 우리 뇌의 도파민 회로에서 스파이크가 언제 떨어지냐면 리워드가 떨어지는 그 순간에 스파이크가 딱 생겨요. 그러니까 예측하지 못한 뭐가 벌어진 거죠. 근데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좋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어텐션이 가게끔 뇌가 딱 세팅이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걸 예측하지 못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지 하고 어텐션을 딱 갖게끔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리워드를 그냥 즐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에 대한 호기심을 갖도록 하는 거죠, 일종의. 근데 그게 이제 주관적으로 그냥 심플하게 얘기하면 약간 쾌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세팅을 바꿔서 치즈가 떨어지기 예를 들어서 1초 전에 전구가 딱 켜졌어요. 그러면은 이걸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쥐는 학습하려고 하지 않아도 이게 학습이 그냥 돼요, 뇌에서. 그래서 불빛이 떨어지면 불빛이 반짝거리면 치즈가 떨어지네 라고 딱 뇌가 어느 정도 이제 반복해서 학습을 하면 도파민 스파이크가 그 학습하는 과정 속에서 옮겨가요. 어디로요? 불빛이 켜지는 그 순간에. 그러면서 그때가 오히려 더 스파이크가 커지는 경우도 있고 막상 리워드가 떨어지는 그 순간은 약간 밋밋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시면 토요일 날이 리워드이긴 하지만 토요일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그냥 평범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미 예측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토요일 아침이라는 리워드에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내가 이미 예측을 하고 있고 이건 내가 가만히 있어도 올 거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더 이상 고민할 필요는 없고 이것이 혹시나 안 올 수 있는 날이 있으니까 걱정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고 금요일 날 내가 바짝 뭔가 조금 설레이면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날도 있을 수 있죠. 뇌가 지가 알아서 학습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불빛이 켜지면 치즈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안 떨어졌어. 그러면 뇌는 도파민 회로의 시그널이 잠깐 끊겨요. 그러면서 약간은 그런 어떤 짜증 내지는 불쾌한 느낌을 딱 느끼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만 봐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면 도파민이라는 거는 우리가 쾌감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작동되고 있는 회로가 아니라 어떤 새로운 자극이 왔을 때 내가 거기에다가 어텐션을 가해서 왜 이런 좋은 일이 나한테 벌어졌을까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는 거고 그래서 내 예측이 맞아지면 그 예측에 따라서 도파민이 중요한 어떤 다른 큐로 옮겨가고 예측이 틀리면 또 이렇게 해서 네 예측이 틀렸다는 걸 계속 피드백을 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즐기고 있는 많은 게임들은 이렇게 불특정한 상황에 대해서 계속 예측하도록 하고 그 예측을 해서 맞으면 아싸 맞았다 라는 어떤 약간 짜릿함 그리고 예측이 틀렸을 때 에이씨 하고 약간 그런 느끼는 짜증이 계속해서 반복되도록 스토리라인 안에서 이제 짜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런 게임들을 좋아할까라고 했을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인지적인 노력이 덜 필요하고 또 소셜한 요인들도 있지만 뇌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예측하지 못했던 또는 예측할 수 없는 보상에 대한 순간적인 흥분과 쾌감을 학습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나도 모르게 내 뇌가 계속 이제 학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강조하지만 게임이라는 거가 굉장히 다양하고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있고 또 그 똑같은 게임이라 할지라도 그걸 즐기는 플레이어에 따라서 이제 굉장히 다른 뇌 회로들이 동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뇌과학적으로 굳이 좀 나눈다면 게임에는 이런 요인들이 있는 거죠. 예측이 가능한 보상이 뚜렷한 게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 정보들을 수집을 해서 전략적으로 어떤 전략을 사용하는 거. 바둑이 대표적인 거죠. 바둑을 100% 예측할 수는 없지만 내가 나의 실력을 알고 나의 기풍을 알고 상대방의 전략을 알고 여러 가지 패턴들을 다 알고 있으면 이미 10수 안에 이미 결정이 나는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실력 차이가 크게 나면. 그에 반해서 예측이 굉장히 어려운 보상으로 이루어진 게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연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제 생겨지는 게임들도 굉장히 많죠. 얘네들은 정보를 수집하기도 어렵고 전략을 세워봤자 적응할 수가 없는 게임들인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다? 학습을 해요, 그래도. 그래서 그걸 극단적으로 악용하고 있는 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슬롯머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이걸 100만 번 한다고 해서 이걸 패턴을 학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계적으로 랜덤하게 돌아가도록 해 있는 거죠. 근데 우리 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패턴을 찾아내려고 계속 노력을 해요. 그리고 계속 하다 보면 뇌가 착각을 해요. 내가 이 패턴을 조금씩 학습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 하고 있는 사람은 내가 이걸 계속해서 뭔가 알아내고 있는 것 같은 어떤 주관적인 느낌에 빠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극단적인 예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런 두 가지의 어떤 보상들이 대부분의 게임에는 섞여 있는 거고, 근데 잘 들여다보면 사용되는 뇌의 회로나 구조들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느끼는 감정들도 달라요. 내가 바둑을 두다가 승기를 잡은 것 같아. 그래서 이겼어. 그러면 그냥 이겼다. 덤덤해요. 그렇게 막 아싸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약간 릴리프를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분명히 중간에 딱 계산해 봤는데 한 10집 차로 이기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10집 차로 이기면 다행인 거죠. 내 예측이 맞았으니까. 근데 그에 반해서 이쪽은 그런 거 없어요. 어차피 전략이라는 건 있을 수 없으니까 내가 의지적으로. 그러면 그냥 따면 아싸 익사이트가 있고 떨어지면 에이 실망. 훨씬 더 감정들이 심플하고 강렬해요. 근데 이쪽은 훨씬 더 2차 감정에 가까운 거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투자해야 되지만 그걸 느끼는 그런 즉각적인 보상이 좀 약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아도 다른 것 때문에 몸이 힘들면 어느 요소가 많은 게임에 빠지겠어요? 당연히 예측이 어려운 보상에 오히려 더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우리 뇌가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근데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카드는 이 두 가지가 그렇게 잘 섞여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또 제일 많이 퍼진 게임이 카드라는 거죠. 왜냐하면 카드는 내가 머리를 많이 써서 뭔가 하고 싶으면 머리를 많이 써서 할 수도 있고 난 머리 쓰기 싫어. 그럼 머리 쓰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게임이라는 거죠. 전략도 많이 쓰면서 익사이트먼트도 높은 게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잘은 모르지만 이 두 개의 뇌 회로와 구조는 좀 다르지만 이 두 개가 같이 동원되기는 쉽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익사이트먼트에 자꾸만 조금 이렇게 몰입을 하다 보면 이런 전략 쓰는 거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내가 전략적인 요인을 좀 만약에 강조하려다 보면 익사이트먼트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뇌가 그렇게 이제 생겨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럴까 해서 저희가 했던 실험 중에 하나가 이제 대학생들 남성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롤 게임을 시킨 거죠. 그래서 몇 판인가요? 하나, 둘, 세 판을 시켰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또 실력 차가 나면 안 되니까 완전히 하수들은 빼고 이제 실버 티어 이상만 해가지고 이제 모여서 한 거고요. 온갖 이제 뇌파부터 모든 바이오마커들을 다 취집해서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이제 게임 장애 또는 어떤 게임 과몰입이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게임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의 뇌하고 실버 티어이긴 하지만 일상생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사람들의 뇌파를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서 실제로 게임을 하고 있는 동안에 이들은 정말 다른 뇌 회로들을 사용하고 있을까라고 봤더니 뇌파에서 좀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났냐면 이제 맨 위에 보시면 세타파에 대한 내용인데 왼쪽 앞에 레프트 프론탈 롭의 세타의 비중이 게이밍 디소더에서는 감소해 있어요. 유의미하게. 그리고 이게 그 게임 사용장의 그 심각도에 대한 그 척도가 있는데 그거랑 상관관계를 보였어요. 그러니까 게임이 일상생활에서 문제가 되는 아이일수록 뭔가 레프트 프론탈의 세타파의 비중이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레프트 프론탈 세타파가 뭘 하고 있느냐, 이거 뭐 아주 뭐 일대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경우에는 대개는 인지 조절, 코그니티브 컨트롤이 약화되어 있다라고 일반적으로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좀 이상한 거죠. 똑같이 게임을 하려고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탑라인이면 그냥 나 혼자 하면 되는데 내가 바텀이면 정글이랑 또 미드를 보면서 또 게임을 계속 해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경 쓸 게 굉장히 많은데 별로 이렇게 인지 코그니티브 컨트롤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누구가 게임을 오히려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 과몰입한 아이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좀 고민을 해봤어요.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할까? 예를 들어서 내가 내비게이션을 보고 어디로 가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이제 어떤 목적지가 있고 계속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고을 다이렉트 비헤이비어를 하는 거죠. 근데 그에 반해서 갑자기 앞차가 뭐 멈춰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내가 바로 반응을 해야 되는, 또 바텀업으로 올라오는 정보 처리도 이제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코그니티브 컨트롤이라는 거는 바텀업으로 올라오는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이 있는데 거기서 취할 걸 취하고 무시할 걸 무시하면서 내가 계속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집중력을 유지하는 거라고 한다면 아까 그 뇌파 결과에 따르면 오히려 게임을 너무 많이 하는 친구들은 이것이 약간 좀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가설은 이거 혹시 그러면 탑다운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그냥 바텀업 정보들만 너무 지금 그때그때마다 하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게임을 그냥 타임킬링 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고 승패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뭐 한타 싸움이 있으면 와 가서 한번 어울려서 지면 어쩔 수 없고 뭐 이기면 좋고 약간 이제 그런 마음이 그냥 어떻게 보면 하나의 패턴처럼 또 하나의 어떤 정보 처리처럼 굳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똑같은 롤이란 게임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들을 저희가 발견을 했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 경험들이 계속 누적되다 보면 똑같은 게임을 한다 하더라도 그 학생들이 결국은 나이가 들면서 그런 전두엽이라든지 전체 되뇌의 그런 회로의 성속들이 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함의를 저희가 제안을 했던 논문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처음에 보여줬던 슬라이드가 되겠고요. 여러분들도 따라서 이제 게임과 관련된 놀이와 관련된 것들을 했을 때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구분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시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이것들은 다 놀이와 관련된 거지만 뇌는 모든 놀이 안에서도 학습을 하는 거고 그 학습이 결국 공부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뇌는 놀이와 공부를 구분하지 않아요. 모든 상황에서 다 학습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근데 어떤 학습은 여러분의 의도와 가지고 학습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학습은 여러분이 의도하지 않아도 뇌가 알아서 자기가 학습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조금 어떤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근데 왜 하필이면 중고등학생 때 그러느냐 라는 어떤 하나의 궁금증일 수가 있는데 저희 전두엽의 뇌가 이제 평생을 이제 어렸을부터 이제 20대 초반 중반까지도 계속 성숙되어 나가는데 특히 이 청소년기 시기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도 계속 새로운 자극에 대한 호기심이 많은 뇌로 일시적인 특징을 가지게 돼요. 좋게 얘기하면 새로운 상황에 대한 호기심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평생 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 나이가 되면 그런 거 싫어요. 새로운 거 싫고 롤러코스터 안 타요. 새로운 음식 안 먹어요. 왜요? 뇌가 또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죠.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청소년 시기에 적절한 어떤 지적 호기심의 자극들을 주지 않으면 우리 뇌는 못 견딜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너무 어떤 정답이 뻔한 또는 어떤 이미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 어떤 그런 식의 학습만 강요를 한다면 우리 뇌가 알아서 삐져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희 교육이나 학습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배려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제 강의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